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제 그 수업명은 교육학 개론이 아닌데, 전체적으로 수업을 이번 학기에는 이제 교육학 개론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3학년, 4학년들이 주로 이제 많아서 교육학 개론 수업을 이미 들었으리라 생각은 하지만, 졸업하는 시즌쯤에 또 교육학 개론을 한번 더 들으면서 교육학과에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 그 임용 준비를 하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이 교육학 개론을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의 주안점을 두고 임용을 좀 준비하면 좋을지도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장으로 교육, 교사, 교육학 이 세 단어를 키워드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교육의 개념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교육이 무엇인가, 교육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교육을 한자로 쓰면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죠. 이제 이 자를 보면 요 앞에가 이제 가르칠 교자인데요. 이 가르칠 교와 기를 육자로 되어 있는 이 가르칠 교에서 요 앞에 요거는 이제 효자죠, 효자. 예. 우리 효도한다 할 때 효자입니다, 효자. 근데 요 효자하고 그다음에 요 자자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아이가 어른을 이렇게 이제 들쳐 업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매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칠복자이죠. 그러니까 가르칠 교자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어른이 아이 위에 올라타서 매질을 하는 모습이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아동 학대 같이 그렇게 매질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훈계를 한다. 살짝 때림으로써 아이들을 깨우치고 가르친다. 뭐 이런 의미가 가르칠 교자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를 육자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이게 이제 어머니의 머리를 나타내고 이게 어머니의 가슴을 이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엄마가 아이를 가슴에 품고 그 젖을 먹이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뜻을 보면 어른이 아이 위에서 훈계하고 가르치고 때리고 뭐 때린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대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훈계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끈다 이런 뜻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런 육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서양에서 바라보는 이 education 단어는 이 접두사인 e는 밖으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밖으로. 그 다음에 이 전미사인 tio에는 동사를 명사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이제 없습니다. 우리말로 치자면 미음자 같은 거죠. 먹다, 먹음, 본다, 봄 이런 단어입니다. tio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체온 부분에 남는 이 듀케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 꺼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education 이렇게 쓰면 education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밖으로 꺼내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시에서 이제 교육이다, 그러니까 education이다 이렇게 보면 아이들 안에 들어가 있는 또는 학습자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어떠한 것을 밖으로 꺼내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education이란 단어와 함께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단어가 pedagogy가 있습니다. 뚜디 패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썰렁하네요. 이 패다라는 것이 이제 어린이를 뜻하고 고지라는 것이 이제 이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를 이끌어 간다. 뭐 이런 뜻이 있겠죠. 뭐 이제 교육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교육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뭐 글자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졸업할 시즌쯤에 우리는 또는 나는
도대체 교육이 무엇이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교육을 또는 나는 교육을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하는 자기만의 교육에 대한 어떤 데피니션이 좀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교육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요즘은 이제 이렇게 크게 세 사람의 이론을 이제 많이 들어서 설명들을 합니다. 먼저 이제 정본모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바라보면서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정본모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자신의 정의가 자기가 생각한 교육이란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다라는 이런 정의가요. 교육이라는 현상에서 포함되어야 되는 대상과 활동과 성과 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인간이고요, 그죠? 활동은 이제 그 행동이 되겠고 성과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정본모 선생님의 어떤 그 교육에 대한 정의는 조작적 정의 또는 이제 기술적 성격, 그러니까 쭉 디스크립티브하게 이렇게 서술한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본모 스님은 교육이라는 것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계획적인 활동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라는 어떠한 성과를 이끌어낸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본모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면 변화의 방향을 이제 중립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RS 피터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치 중립성을 띈다라고 볼 수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터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세 가지를 추구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규범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인지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고, 세 번째는 과정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 교육이라고 하면 이 규범성, 인지성, 과정성 이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이제 봤습니다. 그럼 규범적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육을 하면 그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도 안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인지적인 관점인데요. 인지적인 관점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지식을 이해하고 어떤 모종의 지적인 안목을 길러주는 것만이 교육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터스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인지적인 과정만 교육이다라고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정적인 측면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교육을 하는 방법, 교육을 하는 과정이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형태로 수업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매질을 한다거나, 막 이게 뭐 세뇌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과연 피터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런 교육의 범주에 들어오는가 뭐 이렇게 고민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린 대표적인 사람이 교육 사회학자, 사회학자죠. 교육 사회학에 이제 등장하는 듀르케임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듀르게임이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듀르갱이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뭐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 아니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교육이라는 것이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인 존재인 개인을 어떤 집단적 의식을 내면화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존재로 형성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본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교육은 사회화다 이렇게 본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이나 기술이나 태도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후세대에게 전수 전달하는 것이다. 또는 미성숙한 아동을 성숙된 어른의 세계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모 선생님의 이론이나 피터스 선생님의 정의나 듀르켐 선생님의 어떤 이야기들이 각각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조금씩 다르죠. 음,
그러면 또다시 이제 질문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교육을 이제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글자의 의미 그대로 교육을 한자로 쓸 때의 의미와 영어로 쓸 때의 의미가 좀 다를 테고요. 또 정보모 스님처럼 교육을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라고 바라보거나, 또는 피터 스님처럼 교육이라고 하면 최소한 규범성, 인지성, 그리고 과정성을 갖춰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거나, 또는 딜킴 스님처럼 교육이라는 것이 사회화의 과정이다라는 관점을 취하는 것,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차지하고라도 나는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물론 이 세 사람의 이론 외에도 많은 교육에 대한 정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듀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는 뭐 플라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는 뭐 몬테소리나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학자들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냐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우리 학부 수업에서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혹시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고 제가 좀 이 얘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 취미이자 특기이자 장기가 뭐냐면 가만히 있기입니다. 가만히 있기. 저는 이제 누가 이제 건들지만 않으면 48시간, 72시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뭐 한 자세로 가만히 있으면 욕창이 생길 수 있으니까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포지션 체인지는 할 수 있겠지만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여름방학을 맞이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사회가 어렵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 모든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다거나 막 이런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뭐 이렇게 여름방학을 맞이하면 농촌 봉사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대학생으로서 맞이하는 첫 번째 방학에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즐겨하는 것을 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름방학을 맞이했더랬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가만히 있기죠. 난 여름방학 동안에 이 두 달의 기간 동안 이 방바닥과 내가 혼연일체가 되어 내가 이 방이 되고 방이 내가 되는 이런 무라일체의 세계를 경험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대학생이 6월에 여름방학을 시작하면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고요. 요즘은 이제 일기가 좀 많이 변했지만 제가 대학생 때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이 방학을 시작하면 장마가 시작되고, 그 장마가 끝이 나면 이제 그 초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이제 방학을 했더랬습니다. 제 기억에 이제 금요일까지 기말고사를 치고요. 이제 집에 와서 내가 이제 토요일 아침 늦게까지 자리라 하는 생각으로 이제 제 침대 머리맡에 물 한 컵도 넣고요. 리모컨 이렇게 갖다 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토요일에 이제 눈을 떴는데 10시 30분쯤 됐던 것 같아요. 10시에서 11시 뭐 그 사이에 어떻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리모컨으로 이렇게 TV를 이제 틀었는데, 그 TV에서 어떤 토론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다른데 틀기조차 귀찮아서 토론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뭐 채널 다른데 돌리는 것조차 손가락 하나 까딱 하는 것조차 귀찮아가지고 가만히 누워가 이제 토론을 봤죠. 제가 토론을 결코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근데 제가 토론을 보다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아주 중요한 사항에 처했던 거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어, 제가 이제 그 TV 토론 프로그램을 보는데, 토론 프로그램의 주제가 지금은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금 기억으로는 이제 그 당시 주제가 뭐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 뭐 이런 대충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주제가 관심이 있어서 일어나 앉았다기보다 그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 교육과 관련된 분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정치인, 뭐 종교인, 뭐 복지센터의 센터장님, 뭐 이런 분들이 앉아서 이게 토론을
하는 거예요, 교육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몇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아주 힘들게 고생해서 번 돈을 가지고 한 학기 교육학과를 다녔는데, 그래도 내 교육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교육을 전혀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앉아가지고 교육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이, 나는 한 학기 동안 도대체 뭐 한 거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든 거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니,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제 뭐 그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들이 뭐 병환, 코로나19 뭐 이런 거 얘기해 봅시다. 코로나19가 한참 뭐 유행을 하고 있고 아주 뭐 중요한 시기인데, 코로나19에 대해서 토론하러 나온 사람들이 의료계와 관련된 사람이 전혀 아닌 그런 분들이 앉아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얼마나 그 의사분들이 보시기에,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보시기에 너무 당황스럽겠습니까? 그죠? 그런 느낌이었죠. 근데 이제 일어나 앉아가지고 그 TV 토론을 보다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매우 많이 더 심각해진 거죠. 그게 웬고하면, 절대로 직업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살고 있던 곳에서 이렇게 조금 내려가면 재래시장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뭐 우리 그 본가에 그 지금 내려가면 재래시장이 있는데, 아니 재래시장에 가서 이 장사를 하시는 상인들에게 교육이 뭐냐고 물어보면 답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그, 당장 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할 것 같은 거예요. 아, 정말 답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답이 우리 과의 교수님한테 20년, 30년 교육을 공부한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봐도 그분들이 하는 답과 별로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이 과에 왜 와 있지? 교육학과에 왜 와 있지? 나는 교육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교육을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교육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교육 전공자처럼 막 교육을 얘기할 수 있으면, 굳이 교육학과에 다닐 필요가 있나? 전과해야 되나? 재수해서 다른 과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느낌 드세요? 예를 들면, 건축이라고 칩시다. 뭐, 나는 건축을 전혀 모르니까,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 아주 전문적인 이야기들은 그 건축학을 전공한 분들에게 가야 그런 건 내용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의상 디자인도 뭐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뭐 전자공학이나 전기공학이나 의학이나 법학이나 다 마찬가지겠죠. 비슷하겠죠. 물론 아주 조금은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육처럼 막 이렇게 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주구장창 얘기할 수 있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교육을 공부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저한테 들었다는 거죠. 좀 약간 좀 그 방향성이 다른데,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아니 이제 우리 교사들 나중에 뒤에도 이제 나옵니다만, 교직이 어떤 것이냐 할 때 뭐 성직관이다, 전문직관이다, 노동직관이다, 이런 세 가지 크게 교직에 대한 관점이 있는데요. 교직은 이제 대체로 전문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사를 의사나 법률가와 비교해서 많이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랑 교사를 좀 비교해 보면요. 의사 관련 자격증, 의료 관련 자격증이 없으면 불법 의료행위가 되죠. 의사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의술행위를 하면 불법 의료행위가 되잖아요. 법률도 마찬가지죠. 뭐, 그 변호사 시험이라든가 사법고시나 이런 걸 패스하지 않은 사람들이 법률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뭐, 건축도 마찬가지죠. 건축사 자격증이나 뭐, 감리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자격증을 딴 사람만이 이런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근데 교육은 그러면 교사 자격증을 딴 사람만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다 교육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 교육할 수 있으면 왜, 왜
교육을 굳이 공부해야 하는가? 뭐 그런 궁금증이 들었다는 거죠. 좀 속된 말로 이게 좀 공격적이고 거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이 의사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분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의료 행위를 잘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건축도 마찬가지고, 뭐 법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그 행위를 훨씬 잘하겠죠. 그러면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교사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교육을 확실히 잘하는가? 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렇다 아니다라고 대답하기 참 난감한 거예요. 그러면 교육학과를 다녀가지고 교사 자격증을 왜 따는가? 우리는 교육을 왜 공부하는가? 뭐 이런 생각들이 저는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잘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끙끙끙 앓다가 이런 질문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좀 이제 어디에서 수업을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핸드폰으로 보시거나 뭐 이렇게 컴퓨터로 보시거나 뭐 보시면 이렇게 옆에 종이가 있는 분은 좀 쓰면 좋겠고요. 종이가 없는 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학교가 모두 다 일순간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만약에 학교가 쫙 없어지면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생길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때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가 없어지면, 예를 들면 뭐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가 없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기관이 없어요.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아이들이 사회성이 떨어져요. 질서를 못 배워요. 법과 제도나 체계를 못 배워요. 친구를 사귈 수 없어요. 이런 문제들을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대답들이 다 좋은 대답들이고 다 옳은 대답들인데요. 중요한 건 학교가 없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에 대한 정답을 맞추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가 없어진다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는 문장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봅시다. 학교가 없어지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라는 표현은 그 뒤에 그래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과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없어지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학교가 필요해요 라는 말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학교가 없어지면 아이들이 사회성을 배울 수가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는, 학교는 사회성을 길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해요 라는 말과 연결되죠. 그걸 조금 더 어렵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학교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사회성을 함양시키기 위함이죠. 그걸 또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학교의 목적은, 학교의 존재 이유는 사회성 함량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즉 학교가 없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라는 그 문장을 가지고 학교라는 단어에 교육이라는 단어를 바꾸어 끼워 넣어 봅시다. 그러니까 이번 질문처럼 만약에 교육이 없어진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답을 해보자는 거죠. 이런 질문을 역시 제가 수년간 여러 강의에서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원 수업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했더니 어떤 대학원 선생님이 손을 들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만약에 교육이 없어진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도대체 교육이 없어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정 자체가 틀린 것 같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저 역시 교육이 없어지는 장면을 상상하기 어렵더라고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교육은 이것입니다. 교육은 저것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이래야 합니다. 라고 합의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뭐 정보모 쌤처럼 또는 피터스처럼 또는 뭐 딜킴처럼 그렇게 교육은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마음속에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안개 속인 것 같은 그런 불투명한 상황인 거죠. 어떤 사람은 교육이 없어진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라는 질문에 그러면 우리가 동물과 같이 될 것 같습니다. 인류가 폭삭 망할 것 같습니다. 인류가 퇴보할 것 같습니다. 원시 사회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들을 저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의 대답을 들어보았을 때 역시 공통적으로 수렴되는 것은 교육이 없어진다면 인류가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많이 수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인류와 함께 가는 것이죠.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모든 인간은 교육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사는 것이죠. 물론 로빈 훗이나 늑대 인간 같이 저 혼자 살고 있는 곳에서는 교육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명 이상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곳에는 반드시 교육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교육이 없는 장면을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의류죠. 옷. 이 의류 디자인, 뭐 의상 디자인 이런 거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옷 벗고 좀 부끄럽게 살 뿐이죠. 뭐 이렇게 건축학 이런 거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집 안 짓고 그냥 동물 같은 데 살면 돼요. 의학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아프게 빨리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럼 됩니다. 근데 교육이 없는 장면은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든 의학이든 뭐 원자력이든 뭐 전기든 전자든 그 어떤 학문이든 교육이라는 것을 통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전공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교육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더라는 거죠. 제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무릎을 탁 쳤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무릎을 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대학 1학년 때 토론회를 봤을 때 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 나와서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구나. 교육을 전공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은 거의 모든 인간이 그것을 경험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단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비단 교육학과에서 교수님을 해야지만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교육을 할 수 있구나. 교육을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면 가정교육이고 친구끼리 하면 페어 티칭이고 학교에서 하면 선생님이 하는 정규교육과정이고 학원에서도 교육할 수 있고 여기서도 종교 집단에서도 교육할 수 있고 여러 곳에서도 다 교육이라는 게 존재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래서 대학 1학년 때 봤던 토론 프로그램에서 그 갈등은 제가 해소는 했는데 그 다음 것을 해소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거라고 하면 아니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굳이 교육학과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학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지 않아도 교육에 대해 다 알 수 있는데 왜 굳이 교육학과 만들어 가지고 교육에 대해 공부하느냐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공부해 보니까 교육을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떻게 약속했냐? 예를 들면 교육이 모든 인류가 교육을 경험하면 교육이 뭐냐고 물을 때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 교육은 이겁니다라고 말하는 교육의 개념, 교육의
정의의 개수가 인류의 수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경험한 교육들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개인의 배경 지식이나 스키마가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개인의 경험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교육이 무엇냐라고 물을 때에 대한 대답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마치 초록색 불에 건너고 빨간색 불에 섭시다. 이렇게 하얀색으로 사다리처럼 만들어 놓은 걸 횡단보도라 부르고 그리로 건너가야지 안전을 담보하도록 합시다. 라고 약속한 것처럼 우리가 손목에 차고 시각을 확인하는 이것을 시계라고 부릅시다. 라고 약속한 것처럼 최소한 교육이라고 부르려면 지금 우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교육이라고 부릅시다.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첫 번째,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는 사람이 있을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지금부터 교육의 세 가지 구성 요소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혹시 자기주도 학습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예, 자기주도 학습은 이 가르치는 사람 없이 배우는 사람이 내용을 배우는 것이니까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지 자기주도 교육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교수 학습 활동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예, 교수 활동은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 방점을 찍어서 이야기하는 게 교수 활동. 학습 활동은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방점을 찍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학습 활동. 교수 학습 활동은 요거 두 개를 포함하는 게 교수 학습 활동. 혹시 여러분들 교생 실습 나갔다 오신 분들 교수 학습 과정안 짜신 거 기억나세요? 지도안 짠 거. 그게 바로 교수 학습 과정 아닌 거예요. 이 과정이라는 것은 교육 과정을 의미하거든요. 커리큘럼. 그게 바로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간 것이 교수 학습 과정 아닌 거죠. 교육이라고 부르려면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 즉 교육 과정이 포함되어야 교육이라고 부르자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아까 우리가 잠시 살펴봤는데요. 피터스에서 잠시 살펴봤습니다만, 자, 그러면 도둑질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피터스식으로 얘기하면 윤리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범성이 없기 때문에 도둑질은 교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도둑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소매치기를 배우고 싶어 저에게 공부를 도둑질을 배우러 왔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은 배운 사람, 가르치고 배운 내용은 도둑질. 어?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가르치고 배운 내용 세 가지가 다 있는데요. 교육 아닙니까? 자,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교육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보세요. 의견이 갈리죠? 갈립니다. 예, 어떻게 지금 제가 화면도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얘기하냐고요? 예, 저 혼자 쇼하는 겁니다. 네. 내가 도둑질은 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봅시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 기술은요? 그거 교육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자, 저는 손길만, 눈길만 스쳐도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대킬러입니다. 여러분은 킬러 기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은 배우는 사람,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은 살인 기술.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여기에 분명히 앞서 얘기한 교육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다 들어있잖아요. 저는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은 배우는 사람, 가르치고 배운 내용은 살인기술. 교육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기서 도둑질이나 킬러를
양성하는 그것을 교육이다, 교육이 아니다 라고 부르는 요것을 잠시만 멈추고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혹시 뉴스 보시나요? 뉴스 보는 것을 좀 이렇게 잘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뉴스에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성격이 뉴스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됐다 나쁜 놈들이나 엄청 착한 사람, 이렇게 두 부류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정보 전달도 나오기는 하지만요. 이렇게 뉴스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세상이 험하노,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른들도 있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뉴스에 험한 얘기가 나올수록 사실 우리 세상은 더 밝고 더 건전하고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집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보이는 사람마다 다 칼로 이렇게 찌르고 막 이렇게 살인하고 강도하고 이런 사회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살인 강도가 일어나는 건 뉴스에 안 나올 겁니다. 그게 일상생활이니까요. 아니 이게 집에 문 열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회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거짓말 안 하고 남을 돕는 게 뉴스에 나오지. 맨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거 뉴스에 안 나올 겁니다. 그게 일상생활이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건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 사회가 그만큼 좋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김밥을 평생 동안 파신 어떤 할머니께서 평생 동안 모으신 돈 뭐 몇 억을 대학에 기부하셨어요. 이런 것들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죽을 때 자기 전 재산을 전부 다 기부하고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할머니의 기사들, 김밥 할머니의 기사들 뉴스 안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적당하게 자기 것도 좀 챙기고 욕심도 좀 있고 하지만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이게 살려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니까 진짜 착한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아까 그 도둑질하는 것과 사람을 살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것,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 교육이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당황하고 고민하고 또 갈등을 일으켰던 이유는 우리 사회가 남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겪은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가 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회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제가 도둑질은 교육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으면 여러분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 도둑질은 교육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마치 이렇게 해요. 남을 돕고 정직하고 뭐 이렇게 줄 서고 질서를 지키고 이런 것을 교육이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당연하죠. 그거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 세상이 모두 다 남의 것을 훔치고 남한테 해코지하고 하는 것이 그런 사회였다면 도둑질하는 것이 교육일까요? 라는 질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다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RS 피터스와는 조금 다른데요. 가치 지향성이라는 것이 교육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가치를 지향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소속된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내가 지금 소속된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바에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는 것도 교육의 하나의 요소로 중요하게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배제한 입장, 예를 들면 도둑질도 교육에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교육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라는 입장은 정본모 선생님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과하게 나가면요. 그러니까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도둑질이나 킬러나 이런 것이 교육인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갈등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많은 부분 교육이 이겁니다라고 개념 지을 때 피터스의 생각처럼 규범성이나 과정적인 그런 기준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알게 모르게요. 자, 그러면
교육을 또 다른 개념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야구나 농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 개인적으로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거의 뭐 수년째 맨날 지고 있어가지고 거의 꼴등을 매번 달리고 있어가지고 뭐 좀 속상합니다만 뭐 프로야구 선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야구를 코치가 가르쳐 줘요. 그리고 야구 선수는 그 내용을 배우죠. 그러니까 코치는 가르치는 사람, 야구 선수는 배우는 사람, 가르치고 배우는 야구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 야구 교육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훈련이라고 표현하죠. 훈련한다고 표현합니다. 농구도 훈련이라고 표현합니다. 군대도 조교가 가르쳐주고 또 병사들은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은 그 군사훈련, 군사와 관련된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교육이라 부르지 않고 훈련이라고 부르죠. 왜 그럴까요? 똑같은 야구를 학교에서 가르치면 체육 교육이 되는데 똑같은 야구를 프로 선수들이 하면 훈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훈련과 교육도 역시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거죠. 체육에서 야구를 가르치는 목적은 승리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체육에서 야구를 가르치는 목적은 승리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승리라면 기분 좋죠. 하지만 협응성, 협동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규칙, 그 다음에 즐기는 거, 뭐 이런 다른 가치들을 가르쳐 주죠. 야구에서는. 학교에서는요. 농구도 마찬가지죠. 패스하고 슛을 넣고 하는 것들, 그 팀워크를 가르치고 협응성을 가르치고 뭐 손발의 어떤 능력을 기르게 하고 이런 데 있지 어, 승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농구 선수가 막 드리블을 해 가다가요. 상대편 선수를 만났어요. 자, 지금은 아주 긴박한 농구 경기 중입니다. 농구 코트에서 막 경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프로 선수들끼리. 내가 막 어떤 선수가 막 드리블 해가다가 앞에 선수를 만났어요. 근데 앞에 선수를 내가 잘 아는 선수예요. 상대팀 선수이긴 하지만 내가 잘 알아요. 저 친구 너무 가난해요. 호르몬이 모시고 살고 있고요. 또 집에 아이들이 막 3명, 4명 되고 있고요. 자기 혼자 농구에서 벌어먹고 사는데 연봉도 얼마 안 많아요. 그 내가 저 친구한테 저 친구를 이기면 내가 여기서 슛을 넣어가지고 내가 이겨버리면 저 친구는 내년에 직장을 잃을지도 몰라요. 저 팀에서 방출될지도 모른다고요. 걔네가 막 드리블을 해가다가 마음이 너무 안 된 거예요. 그 앞에 선수를 보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됐다. 이번에 네가 한 골 넣어라. 라고 이렇게 공을 줍니까? 그런 일이 없죠. 전쟁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군사훈련도. 막 전쟁을 하고 있어요. 막 총을 쏘고 있다고요. 근데 앞에 병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 쏘지 마세요. 나 집에 우리 집에 가면 내가 지금 3대 독자고요. 호르몬이 모시고 살고요. 우리 지금 처자식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를 막 듣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우리 집에 형제도 많고 집도 잘 살고 하나 죽어도 뭐 우리 가족들이 많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친구가 너무 더 불쌍하게 보여요. 적군이. 그래서 총 쏘는 거 그만 멈추고 가서 그래 됐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죽을게. 네가 내를 쏴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목적이 승리에 있습니다. 남을 꺾고 승리하는 거에 있죠.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교육과는 구분된다 하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교육의 세 가지 구성 요소나 가치를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했는데요. 장황하게 얘기를 좀 했지만 결국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나는 교육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하는 교육에 대한 자기 관점이 졸업하기 전에 좀 있어야 하지 않나. 또는 교사가 되려고 하면 무작정 임용고사만 준비를 해서 교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교육은 뭐라고 생각하지? 교육은 도대체 무엇이지?
누군가 나에게 교육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하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선생님이 됐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다고요. 학부모님이 찾아왔어. 학부모님이 찾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이 담임쌤이에요. 선생님, 우리 애 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선생님은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 교육이요. 그거는 뭐 가르치고 배우는 거죠. 그건 나도 대답할 수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반인들도 교육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교육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인간의 아주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교육학과를 나왔으면 또는 교사가 되면 또는 교사가 되려고 한다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육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교육을 전혀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대답과 여러분이 하는 대답은 뭔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의 개념이 A다, 교육의 개념이 B다, 교육의 개념이 C다를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을 잘 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교육을 하는 자리에, 교육을 담당하는 자리에 가게 되었을 때 누군가 나에게 교육이 뭐냐고 묻는다면 교육은 이런 이유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최소한 대답할 수 있어야 교육을 전공하는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까 그 교육의 세 가지 구성 요소에서도 봤지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사실은 배우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죠. 물론 세간에는 반대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니 학생이 있어야 교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입니다. 뭐 종교 집단에서도 신자가 있어야 성직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을 설계하고 교육을 이끌어가고 교육을 받을 학생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개발하고 해서 선두에서 리딩하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교육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실 혼자 공부한다, 학습자가 스스로 공부한다 하는 것들도 우리가 모름지기 선진들이, 즉 선배들이, 즉 앞서간 분들이 교육과 관련한 유산을 많이 남겨놓았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전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어떻게 공부가 갑자기 될 수 있고 어떻게 교육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 교사의 교육관과 교사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도대체 교육을 무엇이라고 바라볼 것인가? 나는 도대체 학습자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능력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가르치는 어떤 스타일이나 스킬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수업 능력, 다시 말하면 수업 모형이나 수업 기법이나 수업 설계나 수업 관리나 동기 전략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의사소통 능력이나 테크놀로지 사용 능력이나 리더십은 어떻게 견지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익히고 배우고 연찬을 해서 자기 안에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사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사가 되면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될까요? 상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 경청 능력 이렇게 얘기할 때도 할 수도 있겠고요. 교육공학이나 교육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업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교육 철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교육관이나 학습자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우리는, 학생을 대하는 우리는 하나의 어떠한 능력이 출중한 것이 아니라 토탈 패키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상세한 내용은 또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이야기를 좀 더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교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직을 마치
하늘에서 부여받은 직이라고 하는 성직관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노동직, 교사는 노동이다, 노동자다 라고 하는 노동직관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게 정교조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그 다음에 이제 전문직관, 교사는 전문가다, 수업의 전문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직을 성직관으로 많이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군사부일체 이런 말 썼죠. 임금님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본 게 성직관입니다. 그 뒤로 이제 전문직관이 많이 대두되다가 요즘 이제 노동직관과 전문직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볼 때는 사실 성직관, 노동직관, 전문직관이 아니라 요즘은 서비스관인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정신노동자 또 서비스직인 것 같아서 좀 많이 서글프기도 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구나, 교사에 대한 관점도 바뀌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후배님들 그리고 우리 제자님들 우리 학우님들 학교 현장에 나중에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겪었던 교사상과 실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게 될 교사상이 많이 차이가 나서 그 사이에서 많은 갈등과 고민들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사라는 직을 바라볼 때, 즉 교직을 바라볼 때 꼭 교사는 이렇게 성직관처럼, 전문직관처럼 뭔가 대우를 받고, 뭔가 높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많은 것들을 좀 내려놓고, 또 자기 실력을 갖추고 이렇게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배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다음에 교육심리나 또 교육공학이나 하는 부분에 가서 제가 배우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육학인데요. 요건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어두셨으면 좋겠고요. 교육학이 되려면 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확인, 이 네 꼭지를 꼭 기억해 놓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네 개의 꼭지는 교육과정이라는 학문에 등장하는 랄프 타일러 선생님의 이론으로부터 많이 왔고, 교육이나 수업을 이루는 구조이고, 또 교육이나 수업을 이루는 이제 네 가지 뼈대 또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왜라는 것은 교육 목표와 관련해서 연계가 되고, 무엇이라는 것은 교육 내용, 어떻게는 교육 방법, 그다음에 확인은 교육 평가에서 연동이 된다 정도만 오늘은 알아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표, 내용, 방법, 평가는 하나하나 다 뒤에 한 챕터씩 한 챕터씩 다 이제 살펴보게 될 거니까요. 다만 요 그림은 앞으로 아주 자주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꼭 기억해 놓고 계시고요. 다음 PT에서도 아마 다음 챕터에서도 이 그림을 제가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으니까 이것들은 꼭 눈에 익혀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학 용어 사전에 보면 교육학을 이제 기초학문의 방법론으로서 교육학을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요. 교육의 행위 활동으로서 교육을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교육체제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교육학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보는, 대학에서 보는 이제 교육학의 분류 기준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된 것이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보는 거죠. 초등, 중등, 고등 뭐 이런 것들. 이 교육 체제에 따른 성격으로 나눈 것이라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이거죠. 교육부에서 이제 결정해 놓은 교직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직 과목을 이수할 때 보면 이 과목들 7개인가? 8개인가? 셋, 넷, 다섯, 7개 맞죠? 7개를 꼭 이제 이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육학과뿐만이 아니라 교직 과목을 이수하는 학생들도 보면 이 7개 과목을 반드시 이제 이수하게 돼 있죠. 교육학 개론부터 철학, 과정, 방법, 심리, 사회, 행정 이렇습니다. 요거 보면 이제 교육 철학이 아까 앞에 보면 여기 왜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교육 철학이 왜에 해당하는 거고 교육 과정이 이제 무엇이고요. 요게 이제 방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심리도 옛날에는 방법에 해당하는 거였는데 요즘은 이제
떨어져 나와서 얘가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 좀 더 많이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평가죠. 교육 심리는 학생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요. 교육 행정은 교사와 학교 조직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 사회는 이제 이 전체적인 교육이 일어나는 사회적인 구조를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어, 교사, 교사, 학생, 그 다음에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이렇게 들어가기도 한다. 그래서 교육학의 하위 학문이 교직 과목에서 이런 걸 이수하라고 한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계시면 1챕터에서 배워야 될 내용들은 거진 다 배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러닝엑스를 통해 질문을 하시거나 또는 카톡, 문자, 메일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전화 주셔도 되고, 또는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이후 또는 대면 수업에서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또 성심껏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